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날도 구전데 아마 차도 막히고 해서 오시기 힘들었을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어려움을 뚫고 오셨는데 약간 도움이 될지 걱정스럽네요. 좀 재미있게 그냥 뭐 여행은 워낙 안 좋아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니까 같이 생각을 한번 나눠보자는 취지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중 여러분들이 이미 주신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일일이 답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요. 뭐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고 질문을 조금 더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봐야 알 것 같아요. 과연 그게 될지. 이건 책이네요. 이 책을 출간은 뭐 오래 했습니다만 원고는 3년 전에 코로나가 막 시작될 무렵에 원고를 넘겼습니다. 책 조그마한 책인데도 만드는데 한 3년쯤 걸린 것 같아요. 뭐 그 중간에 뭐 많이 바꾸기도 하고 편집자가 뭐 시키는 대로 또 빼라면 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주 편집자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작은 책인데도 그렇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서울대 인기절정 띠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인기절정 교양 강의 한국문학과 여행 책으로 만나다. 인기절정은 아니고요. 근데 우리 출판사에서 인기절정이라고 쓰겠다는데 쓰지 말라고 제가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집에 가면 사실 우리 애가 이거 보고는 자기 친구들한테 이 책을 못 돌리겠다는 거예요. 아빠 책 인기절정 아닌 것 같은데. 인기절정 아닌데. 사실은 이 한국문학과 여행이란 강의는 제 선배 교수가 그 전에 맡았던 강의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제 독일로 안식년을 갔는데 독일에 있는 동안에 이제 선배 교수가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이 강의를 좀 맡아줄 수 있겠느냐. 원래 당초에 이제 같이 하자고 사실은 만들었어요. 근데 뭐 다른 가다 보니까 이 강의를 다시 맡기 좀 어려웠는데 한참 생각하다가 새로운 과목을 맡으면 부담이 크거든요. 할까 말까 하다가 해보자. 원래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고 이제 하겠다고 제가 답을 했더니 선배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지난 학기에 수강생이 3명이었대요. 3명. 인기 절정이 아니라 폐강 위기의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겁이 덜컥 나서 참 이거 맞자마자 폐강되면 어떡하나. 겁이 덜컥 나서 조금 좀 쉽게 가자. 좀 그리고 학생들한테 좀 들을 내용이 있게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 학기에 한번 맡을 때는 한 20명, 30명쯤 됐고 이번 학기에는 40~50명쯤 됐습니다. 3명이 40~50명 됐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인기 절정 강인지 모르겠지만 뭐 인기 절정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여기는 이제 문학답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실은 크게 보면 여행입니다. 여행인데 한국문학과 여행이죠. 여행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목적들을 보면 이런 저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쉬러 가고 싶어. 쉬러 가는데 집에서 쉬면 될 텐데 또 여행을 하려고 해요. 쉬기 위해서 휴양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탈출을 하죠. 일상에서 탈출하고, 직장 상사로부터 탈출하고, 복잡한 인간관계로부터 탈출하고, 탈출이 목적인 여행들이 있습니다. 물론 옛날 여행기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지만 요즘 행해지는 여행들입니다. 아니면 막연히 어떤 기대를 가지고 떠나는 여행들도 꽤 많아요. 제 아는 교수님 한 분도 방학만 되면 혼자서 여행을 떠납니다. 팔자 좋은 분이에요. 집에서 보내주는 것도 대단하고 집에서 보내주는 건지 집에서 쫓아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방학마다 나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여행은 또 뭔가를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떠나가는 여행들이 있습니다. 뭔가 다른 세계를 만나기 위해서, 다른 자연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가는 여행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의미를 찾는 여행입니다. 의미를 찾는 여행인데
제가 교실에서 가르치려는 여행은 무슨 여행이지? 휴식하는 여행을 아이들이 더 잘 알아서 휴식하겠죠, 뭐, 자기가. 내가 그거 가르칠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은 마지막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여행을 다른 각도로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면 요즘의 여행들, 옛날 여행은 뭐 앞으로 이 글들이 있지만 옛날 여행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떠나가는 뭐 구도 여행도 있고 경전을 찾아가는 여행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의 여행이 있지만 요즘 여행들을 보면 주로 한 3가지 정도로 또 나눠서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감각하는 여행, 특히 이제 먹는 거 좋아하니까 먹거리 여행, 미식 여행, 자연을 느끼고 예술을 느끼고 뭐 미술관, 박물관 찾아가는 그런 여행들이 있죠. 아니면 뭔가 부딪히면서 누군가와 소통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그런 여행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여행은 생각하는 여행입니다. 문학, 철학, 역사를 찾아서 가는 여행이죠. 대학에서 가르치는 여행은 뭐 마지막 여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에 거는 자기가 알아서 할 여행이고요. 우리 인문학, 철학, 인문학, 문학 보면 니체가 여행에 대한 유명한 여행자의 등급이라는 건데 5등급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여행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등급은 자기는 여행하는데 역으로 관찰당해. 이거는 뭐 옛날에 이 단체 여행객들 떠올리시면 아마 될 겁니다. 막 그 깃발 밑에 쫓아다니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조롱하는, 특히 유럽 사람들이 많이 조롱했죠, 일본 사람들을. 저게 무슨 여행이냐. 자기들도 사실은 많이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다. 자기들도 19세기 중반에 투어리즘이라는 게 처음 생길 때는 자기는 똑같이 기차 여행을 통해서 단체로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자기들 그런 시절 지나고 나니까 일본인들, 한국인들 단체 깃발 여행 오니까 이제 조롱하고 그렇게 했었죠. 이걸 제일 하위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그냥 관찰하는 사람. 그냥 설렁설렁 다니는 사람이겠죠. 설렁설렁, 자기 혼자서 설렁설렁 다니는 사람.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을 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니체는 낮은 등급으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찰하면서 체험하는 사람, 뭔가를 자기 걸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걸 오래 자기 속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 오래 담아두고 있는 사람. 뭐 등급을 꼭 나눠서 그러는데 딱 이거를 나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등급은 체험한 것을 가지고 자기 삶에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뭐 여기서 내가 다른 데 가서 뭘 배워서 그런 여행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뭐 역사의 위대한 여행가들은 여행을 통해서 새로 체험하고 그걸 가지고 인생을 바꿉니다. 부처님, 석가모니는 나와가지고 여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죠. 대표적인 분이죠. 옛날에 뭐 성인들은 다 여행 중에 큰 깨달음을 가지고 그거를 자기를 바꿀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됐습니다. 뭐 근년에 좋은 여행 작가들, 우리 뭐 근년이라고 해봐야 연암박전 열알기 같은 것들도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만 바꿀 기회를 얻지를 못합니다. 근데 세상이 완전히 중국 한번 갔다 오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세상에 낙을 잃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조금 자기 생애에서 바꾼 게 있지만 각성은 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철학은 소크라테스부터 니체까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과정들도 똑같고.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플라톤이 쓴 글 보면 핵심이 뭡니까? 성찰하는 삶만이 가치가 있다. 옛날에는 성찰하는 삶만이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나는 성찰하는 삶을 살아왔고 만일에 여기서 사형을 당해서 죽더라도 저승에 가서도 성찰하는 삶을 살 테고
다시 태어나도 성찰하는 삶을 살 테다. 이게 소크라테스 변명의 핵심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는데 반대편에 고소한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망쳤다. 신앙을 버렸다. 그리스의 신들의 신앙을 버렸다.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죠. 사형을 당해도 좋다. 나는 내 삶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찰한다고 번역을 했는데 요새는 다시 보니까 요새는 어떤 최근에 이제 뭐 정철웅 교수님 번역한 거 보니까 검토하는 삶 이렇게 했어요. 검토하는 삶. 번역어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성찰하는 삶이었는데 이제 검토하는 삶으로 바뀌었는데 보니까 이그제민 하는 시험 친다는 거 있죠. 그 어원이 되는 히라버인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따지는 삶. 우리 삶이 정말 가치 있는지 아닌지 계속 따지면서 사는 삶을 살겠다는 게 소크라테스의 인생이고 생각이었어요. 니체도 똑같잖아요. 그런 삶만이 가치가 있다. 우리가 여행하는 것도 마지막 등급, 의미를 찾는 거는 따져보죠. 여행 가서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그러니까 가치 있는 여행이 무엇인지 니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마지막 종강 때 들려준 것도 똑같은 소리죠. 따지면서 좀 살자, 우리가. 어디까지 실천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크라테스는 자기 목숨을 던진 사람이지만 그렇게 실천까지는 못하더라도 내 삶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따지면서 살아보자. 여행을 다녀도 이 여행에 가치가 있는지, 이 여행에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를 따지면서 해보자는 게 니체가 바라는 그런 여행인 거죠. 옛날 유명한 여행들은 국법 여행도 있고, 동방견물록은 세상을 바꾼 여행이긴 하지만 목적 자체는 그냥 별거 없는 따라간 여행이었죠. 그리고 요새 보면 옛날에는 이게 놀랍도록 재밌는 여행기였지만 요새 보면 재미없습니다. 다시 보면. 그러니까 요새는 여행기가 별 재미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세상을 다 아니까 이미 유튜브 보면 유튜브도 많더라고요. 여행 유튜브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막 오지를 가고 이상한 경험을 하고 정말 아빠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아빠 컵 이빨로 깨먹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 그러더라고. 유튜브 되면 막 그런 거 다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체험들, 막 여행도 그런 것들 인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전에는 나가고 싶은 욕망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행기가 굉장히 많이 읽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여행기가 제일 베스트셀러였고 우리 연안박전의 열알기도 조선시대 최고의 베스트셀러고 팔진 않았지만요. 많이 필사를 했던 작품이고 동방견문록은 세상을 바꿨잖아요. 세상을 바꿔서 일본은 땅에 금이 다 깔려 있다는데 지팡구로 가보자. 중국은 그렇게 화려하던데 중국으로 가보자. 사람들의 막 욕망을 불을 지른 거죠. 마르코 폴로 동방견물록 같은 경우는 마르코 폴로가 진짜 갔는지 뻥을 쳤는지 그 설도 분분합니다만 요새는 거의 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어릴 때는 저도 여행기를 아주 좋아했는데요. 김찬삼이라는 분 세계 여행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아마 여기 읽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다시 이 한국문학과 여행을 가르치면서 그분을 다시 조사를 하고 다시 책을 봤더니 참 팔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건국대 지리학과 교수인가 그랬는데요. 195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세계 일주를 한번 가고 그때는 무슨 돈으로 갔는지 모르고 그 다음부터는 그 책이 워낙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인세가 많아서 그 돈으로 여행을 몇 번을 더 했어요. 여행을 많이 했는데 첫 번째 여행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우리나라가 지지리도 가난하던 시절에 전혜린 같은 분들 독일 유학 가고 이런 애들 보면 미넨에 떨어져 가지고 집 찾아가고 집 구하는 과정들 이런 거 보면 전혜린처럼 우리나라 금수저도 그렇게 지질이 궁상인데 우리 김찬원 교수님은 얼굴도 시커멓고 늘 여행 다녀서 그런지 옛날 사진들 보면 키도 조그만한 사람이 금수저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여행을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전에 최초로 세계 일주한 사람은 우리나라는 소설가 나혜석입니다. 친일파 남편 김우영을 둔 바람에 세계 일주 따라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 바퀴 돌고 오고 아주 그 이후에는 불행한 삶을 파리에 가가지고 최린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혼하고 이혼 고백장을 내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죠. 1920년대에
저 세계 일주를 했다는 것은 1950년대에 대학 교수가 세계 일주를 했던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책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집자가 제가 약물을 표시를 안 하고 세계 연기라고 해놓으니까 책을 하나를 찾아가지고 하는데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김찬삼 교수의 세계 연기 너무 많아서 버전도 많고 문고, 삼중당 문고도 있고, 저는 삼중당 문고를 많이 읽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읽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분 글 따라서, 그리고 지리부도라 그랬죠. 지리부도. 지리과 부도. 옛날 지도 나눠주잖아요. 그분 간대를 그 지도, 엉성한 지도 찾아가지고 표시하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막 약간 국뽕도 좀 있고, 때로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때는 나가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한국 바깥을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분의 책이 많이 읽히고 심지어 초등학생까지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유홍준 시대가 좀 달라지면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차도 좀 사기 시작하고 밖으로 좀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하니까 나가고자 하는 뭔가 이 일상에서 벗어나가지고 노동만 하다가 다른 걸 보고자 하는 열망이 싹 트오를 때 이 책이 나왔죠. 유홍준 선생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나와서 그때는 뭐 학생들 데리고 답사 나가보면 다 지역에서 저 책 들고 우리 마을에 유 선생님 이런 걸 쓰셨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해놓던 시절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한국인들이 좀 그때는 이제 이 무렵에 대학생들이 배낭여행도 다니기 시작하고 그 국내로도 뭐 유적을 찾아서 다니고 경제적으로 훨씬 나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문학답사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문학답사라고 이름 붙여서 그러는데 꼭 문학일까? 문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철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미를 찾아가는 여행은 조금 다른 여행인 것 같아요. 특히 문학은 저는 이제 문학을 하니까 가면 문학관도 찾아가고 그러는데 미술관은 가면 볼거리가 있는데 문학이나 음악은 가면 볼거리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더합니다. 작가 생각하면 다 초가집이고 뭐 안에 놓은 것도 없어요. 기껏 괜찮으면 작가의 6필 원고 정도 있습니다. 아니면 책상 하나 있으면 다행이고요. 유럽에 가도 뭐 빅토리 휴고나 이런 데 가면 유럽 사람들은 괴테나 이런 데는 조금 중산층 부르주아나 귀족의 작가들은 자기 집이 그래도 좀 볼만한 것들이 좀 있어요. 볼만한 게 있어도 그래도 미술관하고 비할 바는 아니죠. 가면 볼 게 없습니다. 겨우 원고 있고. 음악가도 거의 비슷하죠.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다 비슷합니다. 가보면.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지. 실제로 볼 거는 많지 않죠. 아니면 배경지 같은 거 있죠. 광활루. 지금 광활루가 뭐 이도령 춘향에 놀았던 데일까? 햄릿성이라고 저기 덴마크 가면 크롬보르라는 해협 옆에 성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햄릿성이라고 주장하는데 뭐 가능성은 없진 않지만 섹스피어가 거기를 배경을 했을 섹스피어가 햄릿 말하는 배경하고 가장 근사한 데를 그냥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를 주장을 하고 지금 거기서 뭐 축제도 하고 막 그럽니다. 뭐 다른 데서 못 뺏어가게 확실하게 못을 박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섹스피어가 그 성이 햄릿성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어요. 책에도 나와 있지 않고. 그렇지만 여전히 주장하고 계속 주장하다 보면 사람들이 믿고 그것 때문에 찾아오고 합니다. 햄릿의 흔적은 없지만 햄릿을 흉내내는 사람들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여행들이 문학 관련은 그런 여행들입니다. 주로 흔적을 찾아가죠. 예를 들어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만고연려 성춘향지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향이 무덤입니다. 춘향이가 실존 인물이었어. 무덤까지 있어? 놀랄 일이죠. 1960년대 초에 남원 지역에 이제 도로 공사를 하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지석이 하나 나왔어요. 성옥녀지묘라는 지석이 하나 옥녀, 구슬 옥자 있는 옥녀지묘라는 지석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관심이 남원은 춘향이니까 성춘향의 성씨에다가 옥녀나 춘향이나 비슷하지 않겠냐 우기는 겁니다. 성춘향 무덤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춘향이 성이 성씨도 아니에요. 춘향의 성은, 춘향전은 이본이 수백 종 있는데
춘향의 성을 성씨라고 표시한 거는 한 종밖에 없습니다. 연려 춘향 수절가. 그게 가장 많이 읽히는 거죠. 어떤 이보는 춘향의 성이 김씨로 돼 있고, 어떤 이보는 안씨로 돼 있고, 어떤 이보는 성이 없습니다. 이본에 따라서. 그게 춘향전의 현실입니다. 요새 뭐 춘향이 아버지가 성씨라고 돼 있으니 찾아보니까 부사 가운데 성씨가 한 명 있거든요. 성안이라는 분. 성안이가 모델일 것이다. 성안이의 아들인 성의 암행어사가 나중에 돼서 저기 남원에 왔으니 그분이 이몽룡일 것이다. 이도령. 이몽룡이라는 이름도 연려춘향 수절가에밖에 없어요. 변학도라는 이름도 연려춘향 수절가에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이몽룡이라는 이름 없어요. 그냥 이도령이고 신관사또지 변학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본 하나가 우리 국문학 연구에서 중심이본으로 사용된, 그것도 1945년 이후에 현대 들어와가지고 중심이본으로 사용된 연려춘향 수절가에 있는 그거 하나 가지고 다 성씨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봤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 전주입니다. 진북동이라, 혹시 전주 출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북동이라는 거예요. 숲정이 성지입니다. 제가 책에 보면 전주 나가사키에 대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순희라는 천주교 순교자가 참수당한 곳이 여기 진북동 숲정이 성지, 요새는 천주교 성지라고 붙이니까요. 성지입니다. 여기는 뭔가 물질이 번듯한 게 있는데 사실은 이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찾는 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림이 그려져요. 그 전에 그릴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이게 전주지도입니다. 서울대 규장각에 있는 전주지도인데, 옛날에 전주는 이렇게 큰 도시들은 이렇게 성곽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들어오면서 성곽을 다 무너뜨렸죠. 읍성들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읍성이 남은 데가 시골 몇 군데, 나간하고 몇 군데 빼고는 다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남원도 성이 좋았는데 남원도 성 다 무너뜨리고, 대신 성자리가 거의 길로, 대로로 바뀌어 있습니다. 성 폭이 넓으니까 길 내기 좋잖아요. 아마 우리가 일본 침탈을 받지 않았으면 성이 무사히 남아서 아마 성 내에 구도시와 성 밖의 신도시, 유럽처럼 그렇게 됐을 텐데, 일본 침략을 받으면서 일본은 자기 역사 아니니까 고려할 것 없이 다 그냥 부셔버린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어쨌든 지도가 있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 순교자 이순희는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여기 옥에 갇혔습니다. 원옥이라고 불리는데요. 성 북쪽, 이 전주 성 북편에 여기에 석 달을 갇혀 있다가 참수형 당하는 날 이 환제치 수레를 타고 갔겠죠. 그러니까 그 죄수들을 태우는, 사형 죄수들을 태우는 수레가 있습니다. 수레를 타고 성 밖을 벗어나서 여기 숲이 많죠. 숲정이로 갔습니다. 여기서 칼을 받고 순교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찾아가 보는 거죠. 순교지 가보면 여기 옆에 물들이 꼭 있어요. 여기도 우리 서소문 성지도 바로 옆에 물이 흐르는 데고요. 절두산이야 말을 할 것도 없고, 사람들 피도 흘러나가게, 피 씻겨나가게, 이런 데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죽었겠구나. 그림을 그리는 거죠. 기록하고 지도하고 가서 그림을 그립니다. 거기서 의미를 찾는 여행. 그러니까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건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제가 천주교 순교 가지고 책을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라는 책인데, 그 책을 쓰면서 이제 여행을 다니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국문학 너무 재밌어요. 내 하고 싶은 일 하고, 내 알고 싶은 거 찾아가고, 근데 월급까지 주네요. 월급 안 줘도 할 판인데, 월급도 먹고 할 만큼 줍니다. 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 여행도 좋고요. 그 책을 쓰면서 마지막에 이제 나가사키는 그 전에 딱 한 번 가봤는데, 그때는 나가사키 주로 가는 분들은
동서교류, 그러니까 서양의 근대를 만들면서 뭐 거기 가면 대지마 같은 데선 대지마 근처에서 뭐 카스테라도 먹고 뭐 그런 거 그죠? 그거 아니면 동서양 교류 아니면 핵폭탄, 핵 투하지로서 이제 여행을 하고 다른 데를 봅니다. 근데 보는 관점이 바뀌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천주교 순교에 대해서, 저는 천주교 신자는 아닙니다. 천주교 순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일본이 재밌네. 일본 순교가 오히려 더 드라마틱해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좋은 소설도 아마 그런 걸 배경으로 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책을 쓰면서 이제 순교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순교라는 게 이게 천주교 신자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 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헛된 것일 수도 있는데, 신념이라고 해도 헛된 것일 수도 있는데 고귀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내가 믿는 신념이 뭘까? 내가 믿는 신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런 반성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공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인문대학에 부학장을 하면서 우리 교수들을 인솔을 해가지고 여행을 다니는 일이 있는데, 그때 제가 나가사키를 가자. 우리 인문대 교수들이 가기에 참 좋은 곳이다. 가자. 제가 주장을 하고 우리 교수들 몇 분이랑 그 책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나가사키 가서 뭘 보여줄까? 이것저것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거 보여주고, 여기도 한번 가보자. 침묵의 작가 엔도 슈샤쿠의 문학관이 있는 소토메라는 곳입니다. 소토메라는 곳인데, 소토메는 나가사키 바깥에 외해 바닷가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를 가려면 다른 일정을 여러 가지를 포기를 해야 돼요. 다른 여러 가지 포기를 해야 되는데, 갈 만한 가치가 있을까? 문학관에 가면 문학관에 뭐 뻔히 알잖아요. 뭐가 있을지 뻔히 아니까. 근데 이제 우리 동료들 몇 분이랑 사전 답사를 먼저 가서 우리 대인원을 인솔을 해야 돼서 먼저 가가지고 보여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더니 저하고 같이 갔던 사전 답사 팀에서 여기는 꼭 넣읍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한번 시도해보자. 우리 인문대 교수들 한 60, 70명을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걸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이 유명한 여행지가 많은데 그것보다도 여기를 제일 좋아했어요. 여기를 갔다 와서 수필 쓴 사람도 있고, 철학과 교수는 수필 쓰고, 우리 국문과 교수 아무개는 또 제 친구는 시를 쓰고, 사람들이 다 좋은 느낌을 받고 감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엔도 슈샤쿠의 침묵을 쓴 엔도 슈샤쿠 문학관 옆에 침묵의 비라는 게 있어요. 침묵의 비라는 게, 여기 침묵의 비입니다. 여기 침묵의 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일본어로 한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인간이 이렇게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 푸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침묵에 나오는 구절도 아니에요. 근데 그 바닷가에 가면, 새파란 바닷가에 가면 이게 아주 절실하게 느낌이 옵니다. 이게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의 배경이기도 하고 많은 순교자를 냈던 곳입니다. 지금도 이 근처에 이제 천주교, 최근에는 보니까 이 근처에 천주교 성당들이 유네스코 지정이 돼가지고 좀 관광객들이 조금은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일로 제가 또 인솔을 해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우리 인문대 무슨 과정이 있어가지고 사장님들을 좀 모시고 갔는데, 이 한 40-50명 중에서 한 절반은 역사에 관심이 많고 배우는데도 관심이 많은 분이고, 나머지 절반은 몇 개만 얘기하면 머리 아파, 그만해, 우리 쇼핑 좀 하게 해주세요, 막 그런 사람들 절반쯤 됐어요. 저는 이제 인솔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수들 중에서는 공부 안 하는 사람들 공부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반대예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 굳이 데려와가지고 무슨 좋은 거 보려고 나이도 한두 살도 아니고 60 다 된 사람들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저기 가자. 저기로 또 갔습니다. 가니까 바다가 좋거든요. 바다 풍경도 좋고 얘기도 좀 해주고 침묵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주고 일본 천주교 순교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고 그러고 나면 여기가 보이는 거죠. 이게 인간이 이렇게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 푸릅니다. 이게 어떤 구절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감동을 받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단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이것도 뭐 만들어진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한 20년쯤 됐을라나? 우리가 찾아가는 답사가 그런 겁니다. 꼭 대단한 걸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그게 담겨있는 의미를 찾는 겁니다. 왜 이거 뭐 여기서 봐도 되는데 왜 찾아가야 되지? 할 말 없어요. 왜 찾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은 제가 공부할 때 느낌은 현장에 가면 다른 게 보입니다. 질문도 어떤 분들이 교수님은 어떻게 찾아가세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의도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해서 갔는데 다른 게 보여서 거기서부터 새로 출발하기도 합니다. 요새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주제는 여기도 동학을 한 꼭지를 나중에 넣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원주를 갔습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원주의 무의당 기념관을 찾아갔어요. 무의당 기념관을 찾아가서 보니까 거기에 해월 최시영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무의당과 해월의 관계는 몰랐습니다. 관계를 몰랐고 동학 공부는 대학원 때 했지만 그때는 수은 최재호만 봤는데 수은 최재호는 저한테 좀 안 맞았어요. 근데 최시영은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동학의 일대 교주인 수은 최재호는 좀 종교적인 심성이 강한 사람이고 2대 교주인 해월 최시영은 사회사상적인 요소가 많은 분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해월에 빠져서 공부하는 거죠. 해월을 찾아가는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당초에 저는 해월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동학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무의당을 찾아가서 동학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여행지에서 새로운 걸 만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행지에서 적어도 그게 아니더라도 새로운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힘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학자들한테는 때로는 뭐 옛날에 어떤 학자는 우리 이 역사학의 태두 역할을 했던 두개 이병도 박사 같은 분은 뭐 꿈에 그 해독이 안 된 비문이 나타났다 그러는데 오래 생각하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 제가 작가로 추정했던 어떤 작가의 무덤에 가면 다른 느낌이 있어요. 아우라가 있어요, 확실히. 그 느낌이 연구하는데 큰 힘을 줍니다. 실물을 만나고 현장을 가고 그게 다음 제 연구하는데 큰 힘을 주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공부하기 싫으면 현장에 가는 거죠. 현장에 가서 만나면 다시 힘을 받아가지고 또 옵니다. 공부한 사람이 늘 열심히 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슬럼프에도 빠지고 놀고 싶을 때도 있고 이거 해서 뭐 하나 뒤돌아보면 어차피 죽을 목숨 이거 뭐 알아도 돼 그만 몰라도 그만인데 왜 하나? 슬럼프가 있죠. 슬럼프가 있는데 그런 슬럼프들을 현장이 해결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뭐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월던 호수, 월던 폰드입니다. 월던 호수. 아마 월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가 꼴랑 2년 2개월 머물렀던 곳입니다. 근데 아주 대단하죠. 꼴랑 2년 2개월. 아유, 굉장히 오래 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보스턴에 안식년을 가서 집 근처에 콩코드라는 곳입니다. 콩코드라는 곳인데 여기 자주 갔습니다. 오히려 교민들은 뭐 바로 5분 거리에 있어도 안 가더라고요. 안 가는데 이게 제가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갑자기 찾으려니까 없어가지고 요새 구글에 올라 있는 거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게 구글에 올라 있는 것 중에서 그나마 이 월던 폰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내가 가진 느낌이랑 가장 비슷한 거를 찾았습니다. 이 호숫가에 지금도 이 호숫가는 뭐 근처에 사람들이 없죠. 미국은 뭐 이 월던 헨리 데이빗 소로가 참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소크라테스하고 비슷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나만의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그걸 실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월든 책 보면 제일 앞에 첫 번째 장이 이코노미잖아요. 경제.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놓치고 있어. 저기 마블을 한번 봐. 쟤는 어떻게 사는 거야? 그냥 계속 노동만 하고 있어. 매일 시장 가서 뭐 팔아먹으려고. 자기 인생은 망치는 거죠. 소로는 그게 인생일 수가 없잖아. 우리를 찾아야지. 날 찾아야지. 난 최소한 노동하고 내 먹고 살 만큼만 노동하고 나를 찾아볼래. 그래서 이 호숫가, 월든 호숫가 옆에 조그만한 집을 짓고 자기의 인생 철학을 시험하는 시도를 했던 겁니다. 2년 2개월을 거기 머물렀고 그 사이에 반경 1마일 안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택했다 그래요. 네, 그 사는 도중에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어요. 세금을 안 내가지고. 그게 유명한 시민 불복종에 나오는 거죠. 이 정부는 세금 낼 가치가 없는 정부야. 노예제를 계속하고 있고 노예제가 사람 할 짓이야. 아직도 노예제를 하고 있는 정부. 거기다가 멕시코 침공을 하고. 이런 정부에 나는 세금 못 내. 내가 저항할 수 있는 거는 세금 안 내는 거야. 그래서 세금을 안 냈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주위 사람이 세금을 내줘서 그래서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시민 불복종이죠. 그러니까 자기 소크라테스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보면 어떤 게 옳은 길이지, 어떤 게 내 인생이지 찾는 과정입니다. 여기 참 월든에 가보면 다시 가고 싶습니다. 여름에 가면 수영하기 참 좋아요. 물도 깨끗하고. 그때도 우리 몇 분 교수들, 우리 국문학자, 유명한 국문학자 정민 교수도 있고 해가지고 정민 교수랑 몇 분 같이 수영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요. 겨울에도 가고 가을에도 가고 좋습니다. 근데 그 근처에 보면 슬리피 할로우 시메트리라고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미국을 만들어낸 곳입니다. 보스턴이 미국을 독립운동 출발도 이게 콩코드고 여기가 막 지금의 미국을 만든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가면 여기 무덤 공동묘지 가면 유명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부지기수로 무덤이 있습니다. 작가들도 많고 호손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작가도 엄청 많습니다. 큰 무덤 많이 만든 사람이 있는데 역시 우리의 헨리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그냥 묘비, 다른 사람들은 엄청난 큰 돌을 해놨는데 묘비 요만하게 딱 했고 이름 한자 적은 헨리 데이비스 소로죠. 헨리 데이비스 소로. 헨리 한자 딱 적어놨습니다. 헨리. 그런데 밑에는 사람들이 연필, 볼펜 이런 걸 잔뜩 갖다 놓은 작가니까. 큰 무덤 많아요. 아주 거부들의 무덤이 뭐 엄청나게 큰 가문 무덤이 많은데 제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찾아오는 무덤이 헨리의 무덤입니다. 우리가 찾는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왜 그걸 찾는지는 몰라도 그런 걸 찾아갑니다. 이 책에 보면 안동이 있는데 안동이 좀 참 특별한 지역이어서 안동이 특별한 지역인데 안동에 처음 뭐 제대로 안내를 받아서 갔을 때 주로 요새 안동 가면 어디 가십니까? 여왕길하고 저기 경주 옆에 어디죠? 그 옥산서원 있고 한 데가 거기는 또 뭐 황태자 길이든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녀간 길이 있죠. 뭐 봉정사하고 병산서원, 하회마을 이런 데 다녀간 코스가 있습니다. 그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양반문화죠. 이 안동은 특별한 굉장히 보수적인 양반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유명한 역사학자, 영국에서 있다가 뭐 스위스 출신 역사학자죠. 여성분, 성함을 까먹었네요. 조선시대 하는 분이
두 지역을 비교하는 책을 냈습니다. 조선시대를 얘기하면서 경상도 안동과 전라도 남원 두 지역이 이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그래서 두 지역을 비교하는 책을 낸 적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한테 외국인들이 찾아오면 한국의 모습 어디를 보여줄까 그러면 안동을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주 아니면 안동을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동이 뭘 보여주느냐? 그런 것들이죠. 도산서원, 병산서원, 하회마을, 봉정사, 부석사 이런 데입니다.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데입니다. 근데 한 발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 양반마을에 양반만 살고 있을까? 천만의 말이죠. 양반이 있으려면 노비들이 있어야죠. 천민들이 있어야죠. 양반 혼자서 양반 되나요? 병산서원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설명합니다. 이거 뭐 만대룬지 뭔지 보면서 앞에 이제 흘러가는 물도 보고 이게 뭐 건축이 어떻게 되고 뭐 서원은 어떤 구조고 설명합니다. 여기는 하회마을에서 조금 넘어서 언덕 넘어 올라가면 있는 곳입니다. 권정생 선생, 동화작가에 있는 권정생 선생 살다 간 집입니다. 살다 간 집, 뭐 생가는 아니고요. 살다 간 집이고 교회에 올해 집사로 뭐 서리 집사라 그러나요? 시골 교회를 돌봐주는 그리고 뭐 조금 얻어 살다가 나중에는 이분은 뭐 강아지똥 뭐 또 뭡니까 그 몽실 언니 책을 많이 팔아서 인세를 많이 받았을 텐데 거처를 옮기지 않았어요. 그대로 살았습니다. 소로는 2년 반 살았지만 권정생 쌤 한 50년 더 살았죠. 그러니까 권정생 선생의 글을 보면 안동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회마을 유씨들이 뭐 유성룡도 있지만 동네에서 어떤 존재였을까? 주변 땅을 다 가지고 주변의 농민들을 수탈하는 양반들이었죠. 그 주변 사람들을 한 맺히게 만든 사람들이죠. 도산서원도 어떻습니까? 다른 것도 내 집어넣나? 이건 아니구나. 서원이 제일 많은 데가 안동인데 범안동권인데 서원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집안은 그게 자랑스럽겠지만 서원 못 가지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한이 맺히는 거예요. 거기서 소외되고. 안동에 가면 백산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운수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부자가 한 맺혀가지고 서원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것도 오래 지나면 유명한 서원 될 거야 그러고. 동네에서 인정을 안 하죠. 동네에서 인정 안 하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 이런 말도 꾸며 넣고 해가지고 지금 막 합니다. 근데 윤학준 선생이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고 논란이 되고 하면서 제가 찾아갔을 때는 이미 그 폐업 상태인 것 같아요. 포기한 것 같아요. 그 후손이. 옛날에는 서원이 중요했지만 서원에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자기가 현대판 서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도산서원도 어떻게 됐습니까? 19세기 말에 가면 이른바 서류사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자들이 우리도 끼워줘 이래가지고 하는데 태계 선생도 서자 끼우지 말라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래가지고 횃불 들고 몽둥이 들고 때려 죽인다고 서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서류사변입니다. 양반마을에 양반만 있었을까? 안 그런 거죠. 양반이 좋은 일만 했을까? 우리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을을 들어가 보고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하는 것들을 좀 시계는 여기 몇 시인가요? 30분 남았어요? 네. 그러면 영 틀린 건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답사들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보여주기 싫은 부분들까지 찾아가는 그런 답사, 여행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인간을 찾아가는 거죠. 정말 그 지역 뭐 다른 얘기들도 안동에 더 있습니다만 안동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안동에서 보여주기 싫어하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더 매력이었습니다. 좀 아픈 얘기로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인문학 책 열심히 보고 계속 따지고 들고 이러면 인생 살기 피곤해져요, 사실. 그래서 때로는 쉬라 그럽니다. 학생들한테도 좀. 우리 하는 게 인문 쪽에서 책을 읽고 하는 게 부자들의 화려한 인생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보면 우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 피해받은 사람, 박해받는 사람, 눌린 사람, 그런 사람 쫓아가서 동의하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 편 옆에 서 있는 게 사실 같이 있으면 그걸 뭐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오래 있으면 지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죠. 지금까지 요거까지는 조금 제일 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살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런 학살 얘기하면 우리는 뭐 꼭 편가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좌익이니 우익이니 진보니 보수니 편가름부터 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디 편이야? 그런데 대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짐승은 돼도 악마는 되지 말아야지. 우리 악마의 모습을 봅니다. 학살에서. 정말 치를 들게 제가 학살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게 된 경위를 책에다가 적어놨는데요. 그때부터는 학살에 대해서 좀 찾아 나가기 시작을 했죠. 여기는 현기영 작가의 순이 삼촌, 제주도에는 삼촌이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순이 삼촌은 남자 아닙니다. 학살 피해자인 순이 삼촌에 대한 소설, 요 순이 삼촌으로 인해서 제주 4.3이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르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순이 삼촌 학살 사건의 배경이 된 제주 북촌면 조천리, 그러니까 제주시 쪽 함덕 가는 쪽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너분숭이 4.3 기념관이라고 이제 기념관이 있는데요.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애기 무덤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애기 무덤. 여기 다 무덤입니다. 무덤인데 위에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세워놨는데 이제 학살당한 시신들을 제대로 묻지도 못하니까 그냥 거의 가매장 상태로 해놨던 거죠. 해놓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야 사람들이 그 시신을 가지고 옮겨서 이장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작은 갓난애기들은 이장을 못한 거예요. 이장은 뭐 조그마한 애기 뭐 이장할 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자리 표시만 해놨습니다. 한 400명, 1949년 1월 17일에 한 400여 명을 학살을 했는데 여기는 20기 정도의 아기들, 그전에도 여기에 아기들 무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학살 피해로 확인되는 아기의 무덤이 한 8기 정도 여기 있다고 합니다. 아기가 몇 살입니까? 보통 2살 되는 애들도 다 죽였어요. 2살 되는 애기가 빨갱이일까? 빨갱이겠습니까? 그게 빨갱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한국인들 보면. 어떤 때는 한국인들 참 좋은 모습이 많은데 어떤 학살 이런 거 보면 한국인들이 이렇게 잔혹할 수 있나? 이영희 선생이 쓴 자서전 역정 보면 산청, 거창, 그 당시엔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죠. 거기서는 글이 제대로 나가질 않아요. 말문이 막혀가지고. 그 당시에는 6.25 전쟁기에 유일하게 학살이 공개된 것이 거창 사건입니다. 유일합니다. 유일한데 그때 산청 신원면 지역의 학살 피해자 숫자가 717명인가 집계가 됐어요. 그 가운데 10살 이하가 315명인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10살은 도와줬다 칩시다. 2살, 3살 이런 애들이 무슨 빨갱이겠어요. 쏘아 죽이고 찔러 죽이고 태워 죽였어. 나중에 태워 죽입니다. 사람들을 태우면 갈치 굽는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그 가해 측에 서서 일을 했던 분 그 인터뷰를 보면 평생 갈치를 안 먹는답니다. 갈치를 못 먹는 거죠. 그 냄새가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가서 이게 이제 블랙 투어리즘,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뭐 그전에도 아우슈비츠나 이런 데 일부러 막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국 땅이 이런 줄은 모르고 유태인 목숨만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더해요. 자기 백성들, 어린 애기들까지 무참히 죽였습니다. 이게 좌우익 따질 일인가, 이게? 지금은 뭐 민간인 피해를 6.25 전쟁 민간인 피해를 한 100만 정도로 추산을 하고 그 가운데 학살 피해를 한 30만 정도로 봅니다. 30만 정도가 국군 또는 남한 측 정부의 학살로 보고 북한 인민군 쪽은 한 5, 6만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보복 학살은 했지만 안타깝게도 남한 정부에서 학살한 숫자가 한 대여섯 배는 많습니다. 집계된 것은. 이 유춘도라는 분이 쓴 시인데요. 유춘도라는 분은 아주 특이한 경력을 가진 분인데, 이 서울 여자의과대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옛날에. 거기서 이제 의대 학생이었다가 유교가 나니까 처음에는 국군 희생자를 이제 치료를 했다가 며칠 만에 세상이 바뀌어서 인민군 측을 돕기 시작을 했어요. 인민군 의용군이 돼서 군의관으로 있다가 나와서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 바람에 고초를 많이 겪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 석달동이라는 게 문경에 있습니다.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이 문경의 학살 사건은 194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어서 제가 그냥 기억을 하는데 뭐 크리스마스 이브가 그때는 중요한 시절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우리 국군이 문경에 저 여러 번 갔어도 이 골짜기는 찾아가지 못했어요. 골짜기 휴인에서도 골짜기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마을 주민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문경 석달동 학살 사건인데요. 학살 사건이 너무 많아서 지금 뭐 얘기할 것도 우리나라 남한 전역이 학살지입니다. 학살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유춘도라는 분이 여기 가가지고 위령제를 할 때 위령패에 아기들 이름 적힌 걸 보고 슬퍼서 시를 쓴 겁니다. 이게 이제 위령비에요 시가 있대요. 저는 책에서 본 겁니다. 산 너머 넓은 세상 머물 곳 찾아 구천 떠도는 엄해아베 기다리며 석달 마을 산모퉁이에 이름 없는 아기 혼들 울고 있네. 아가들아 아가들아 이름 없는 아가들아 피 묻은 아베 조바이 쓰고 눈물 젖은 엄에 고무신 신고 놀지. 그 옛날 이야기 말해주렴. 지나가던 길손이 발 멈추거든. 아가들아 아가들아 오늘 밤은 엄의 품에 안겨 아베 등에 엎여 백토로 살아가기 전 그 옛날처럼 좋은 세상 꿈꾸며 잠들어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석달동을 뭐 이제 제가 찾아갈 곳이 있으니까 또 기뻐요. 사실은 아직도 남아있고 다니다 보면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또 새로운 연구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지역, 전에 갔던 지역인데 그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다른 주제로 연구하다 보니까 다른 테마로 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요거는 다른 일로 뭐 한 건데 서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뭐 끝날 시간도 다 된 것 같아서 제일 이제는 끝으로 가면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가 다 되잖아요. 집으로 돌아올 때 되니까 여행을 하다 보면 내 집을 여행하는 것도 중요한 여행인데 메스트르라는 분이 내방 여행하는 법이라는 책을 19세기 말에 썼습니다. 프랑스, 스위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려나 프랑스, 스위스 접경 지역입니다. 무슨 결투를 잘못해가지고 처벌을 받아가지고 연금형을 받아서 집안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내 방 보자. 그래서 자기 방을 여행을 합니다. 한 50일 동안. 그 책을 내서 책 내기 참 쉬워요. 그래도 많이 팔려요. 남들은 생각 안 하는 내 방 여행을 하니까 책 쓸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책을 씁니다.
잭 런던의 별방랑자라는 소설 보면 감옥에 갇혀가지고 구속복을 입고 영혼의 여행, 정신의 여행을 하는 얘기예요. 잭 런던은 조선도 찾아오고 한 작가인데, 조선도 찾아옵니다, 물론. 그러니까 여행하는 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자기 방도 여행하고 영혼의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자기 고향도 여행을 하죠. 그래서 제가 고향 여행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향이라고 해서 뭐 저는 뭐 옛날 분들처럼 옛날 우리 어른은 저는 부산에서 올해 중고등학교를 마쳤는데 저는 뭐 그게 고향인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 태어나게 된 진주에서 태어났는데 옛날에 어릴 때 고향이 진주다 그러면 아버지가 꼭 수정을 했습니다. 고향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이야. 함양이라는 지리산 밑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저는 뭐 그 고향은 내 고향 같지가 않아요. 거기 살아본 적이 없고 할아버지가 사셨는데 거기 가서 할아버지 댁에서 물만 마시면 배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고향 아닌 것 같아요. 우물만 마셔도 뭐 배탈이 나는데요. 고향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제가 오래 살았던 곳은 부산 동래인데 제 얘기를 조금 뭐 요거는 좀 말랑말랑한 거라서 제 얘기를 좀 집어넣었습니다. 제 얘기를 좀 집어넣었는데 제가 대학원을 진학을 하려고 그때는 뭐 대학원 진학하기도 쉬웠어요. 쉬웠는데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지기도 어려운 시험인데 떨어졌어요. 이게 뭐 내 인생은 끝난 거구나. 이거 뭐 남들 다 붙는 시험에 10명 치면 1명 떨어질 시험에 떨어지는 그런 시험도 떨어지는 내가 인생 뭘 할까? 그러고 이제 고향으로 낙향을 해야죠. 낙향을 해서 제 이 산수 이종률이라는 분은 그때는 일가 어른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일가 어른으로만 알고 있었고 교수를 했던 분이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다. 그 정도를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알았어요. 근데 꼭 집에 가면 우리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이종률 교수님 할아버지한테 가서 인사를 드려라.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죠.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그때 이미 이분은 어디 독립운동가 생가를 답사를 다니다가 중풍을 맞아가지고 누워 계신 지 한 10년이 더 됐습니다.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절을 올리고 그랬더니 뭐 지금 어떻게 지내냐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대학을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군대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여러 가지 말씀하는 중에 모든 일에는 선우완급이 있다. 모든 일에는 선우완급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처한 상태에 내가 그거를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에 당장 선후, 먼저 해야 될 일하고 나중에 해야 될 일, 그리고 완급, 천천히 해야 될 일, 천천히 해도 되는 일, 급하게 먼저 해야 되는 일,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그때부터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좌우명이 별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옛날 언탕왕인가요? 좌우명 보면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져라. 자기 세수하는 세수대에 적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세수할 때만 보는 거죠. 너 오늘도 새로워졌니?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임금을 죽이고 새 나라 만들었잖아요. 자기도 방심하면 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향 돌아가서 참 좋은 가르침을 얻었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이종률 선생 위에 한시가 적혀 있었는데 매천 황현의 한시, 절명시, 매천 황현이 1910년도에 절명시를 적어놓고 자결을 하죠. 내가 이 나라에 내가 벼슬을 한 것도 없고 이 나라에 받은 것도 없지만 나라가 망한 거 분해서 못 참겠다. 이렇게 어떻게 사나? 자살해야지. 자살하죠. 자살하면서 시를 남긴 게 있습니다. 그 유명한 절명시인데
절명시의 맨 마지막이 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살기 어렵구나. 마지막 구절이 난작 인간 식자인입니다. 여기는 있구나. 난작 인간 식자인. 식자인으로, 지식인으로, 글자 아는 사람으로, 문자 아는 사람으로 살기가 참 어렵구나. 한탄하면서 죽었는데, 시를 보니까, 이종률 교수님은 시를 보니까 원작 인간 항전인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원컨대 싸우는 사람으로 살고 싶구나. 원작 인간, 인간 세상에서 항전인으로 싸우는 사람으로. 그분 평생 싸우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박정희 정부 때는 민족일보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조금은 아는 분들은 아는 사건인데요. 민족일보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뭐 구형을 받고 10년형을 받았다가 5년을 살고 풀려났던 것 같아요. 예, 나중에 보니까 이종률이라는 분이 부산대학 정치학과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 이 부산 경남 지역의 이른바 민주화 운동의 대부 역할을 하셨어요. 그때 몰랐습니다. 그런 분인지. 뭐, 누워 계시니까. 한 수년 전에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고등학교 선생님 만나서, 고등학교 선생님 이제 우리 동기들이랑 몇이서 이제 술을 한잔 하면서, 그 선생님이 좀 특이한 분이었어요. 기술 선생님인데.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부임을 해온, 이제 대학 마치고 막 부임해온 따끈따끈한 분이었어요. 근데 느낌이 좀 달라요. 다른 선생님들하고. 권위적이지 않고 학생들한테 자상하고, 뭔가 교육을 하려는 열성 같은 것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만나는 분이죠. 지금도 만나는 선생님인데. 그래서 이제는 나이도 먹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선생님 혹시 이종률 교수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한다는 소리가, 임마, 네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분 댁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일가에서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대학 다닐 때 그분 댁 출입을 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혹시 이분 책 가지고 있냐? 그래서,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보내줄 테니까 보라고. 그분 문집을 몇 권을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쭉 읽어보니까 또,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제가 늘 만나고 해도 우리 집에, 어릴 때는 우리 집에 와서 노래도 부르고 뭐 독립운동 했다고 하지만 독립운동으로 만해 한용운 선생이랑 같이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인데 우리 집에 와서는 일본 노래도 잘 부르셨어요. 엔카도. 독립운동 하는 분이라고 꼭 뭐 조선 노래만 부르라는 법 없습니다. 그건 우리 편견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고향이라는 게 또 돌아가면 볼 게 있고 알 게 있구나. 시각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면 또 다른 게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도 하셨던데, 제일 좋아하는 그 답사지가 어디냐. 답사지라기보다도 이제 가문사지 좋아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석양에 가는 가문사지를 좋아합니다. 왜 좋은지 묻지 마세요. 그냥 좋아요. 탑도 멋지고 바다도 멋지고 이야기가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가문사지에 받은 느낌이 로마 콜로세움에 받은 느낌이랑 비슷한 것, 콜로세움보다 가문사지에 더 좋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그린 그림인데, 어느 날 하루는 아이패드에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거 무슨 그림이니? 그랬더니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갔다 오는데 우주여행을 했대요.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오는데 해질 무렵인가 보죠. 석양 무렵에, 제가 집이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인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요거를 리프트를 타고 오게 됐어요. 동생이, 우리 딸 둘인데 동생이 너무 아름답다면서 이 풍경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겠다고 이렇게 찍는 장면인데, 지금도 동생을 너무 좋아해요. 동생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기 쳐다보는 모습이에요. 사랑스러운 동생을, 발을 달랑달랑, 바람이 불어서 다리를 달랑달랑 거리면서 그렇게 리프트를 타고 내려왔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는 어디 있니? 엄마 아빠는 뒤에 있는데 안 그렸어. 가족이 같이 여행은 한 모양입니다.
마지막에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완이 이렇게 행복하다면 그 이전의 여행은 어찌되어도 상관이 없다. 돌아올 때의 내가 출발할 때의 나와 달라져 있다면 그 여행은 성공한 여행이다. 달라져 있으면 성공한 여행. 행복한 기한이 있는 한 여행은 늘 아름답다. 동학의 길을 마지막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동학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19세기 말에 일본 학자가 적어 놓은 거, 추산을 해 놓은 거 보면 1894년 무렵에 조선의 동학 교도수가 한 300만 정도 되는 거, 최소 300만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조선 인구가 2천만이 안 되던 때거든요. 300만이라 그러면 탄압받던 종교의 교인 수가 최소 300만이라고 한다면 전 조선 민중이 동학에 빠져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아까 권정생 선생의 소설 한티제 하늘이라는 소설을 보면 동학이 당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학을 믿었어요. 왜 믿었을까요? 해월 최시영의 해월신사법설 어록이죠. 천도교 경전에 있는 어록을 보면 이런 구절이 한 군데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사인 여천이니 사람을 섬기기를 하늘처럼 하라, 이런 건 잘 알겠지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잘 모를 겁니다. 해월이 어느 날 하루 청주에서 어떤 집을 방문을 했어요. 서택순이라는 분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배 짜는 소리가 들려요. 서택순한테 물어봅니다. 누가 배를 짜고 있어? 당신 집에 며느리가 배를 짜고 있는 것이요? 물어봤더니 예, 며느리가 배를 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정말 그대 집안 며느리가 배를 짜고 있는 것이? 다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서택순이 질문이 뭐지? 어리둥절해 합니다. 주변 사람도 어리둥절해요. 그러면서 덧붙여 말을 하기를, 도인의 집에, 말하자면 동학도인, 동학교도의 집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온다고 하지 말고 하느님이 온다고 말하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 동학도인 아니니까. 동학도인이라도 모릅니다.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배 짜는 소리가 들려요. 아마 밤일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때 짜는 사람은 며느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며느리는 문서 없는 종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집안에 가면 그런 집안이 많았어요. 며느리가 들어오면 쌀도 별로 없는데, 양식도 별로 없는데 누가 제일 먼저 굶어야 됩니까? 며느리가 제일 먼저 굶어야 돼요. 며느리는 늘 배고파요. 며느리는 또 남들 다 잘 때, 신우들 다 잘 때, 시어머니 다 잘 때 배를 짜야 됩니다. 잠 못 자고 배고프고 며느리들의 일이에요. 해월이 딱 들어가서 보니까 남들은 다 잘 시간인데 그 집에 배 짜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해월이 생각하는 거죠. 이건 며느리가 짜는 거죠. 그 댁 며느리가 짜는 거냐? 그랬더니 며느리 짭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죠. 가혹행위 한 거잖아요. 가혹행위. 며느리를 인간으로 안 보는 거죠. 너 며느리가 하늘이야. 우리가 계속 사람을 하늘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냐. 근데 왜 너 며느리는 하늘로 대우를 안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도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걸 보면 아이들 때리지 마라. 아이도 하늘이다. 그 말에서 뭐가 나옵니까? 어린이날이 나왔잖아요. 3대 교주 손병희의 사위가 방종환이죠. 방종환이 이 동학 천도교 그 사상으로 어린이날 만든 거죠. 어린이 때리지 마라. 부인들이 세상의 주인이다. 부인들을 잘 모셔라. 하늘이다, 다. 그러니까 천대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늘이에요. 왜? 해월이 제일 세상에 천대받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가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교주가 됐지만. 일대 교주도 제일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아랫자리에서 제일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세상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 사상들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말구에서 났나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상을 저는 그분들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찾아 나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아직도 사람을 하늘로 안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계속 문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까 동학은 해월은 원주에서 만났다 그랬고 그걸 가지고 베를린 가서 보니까 다른 게 보였고 공부가 여행을 통해서 계속
깨우침의 과정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공부였고 여행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여행이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여행 다니면 뭐 쉬러 다니는 여행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쉬러 다니는 여행은 별로 제 취향이 안 맞아서 휴양 여행을 거의 아내가 꼭 하와이를 가고 싶다 그래서 하와이를 한번 가봤는데 하와이는 뭐 거기서 뭐 찾긴 찾지만 별로 휴양지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아직도. 나중에는 뭐 그럴 때가 있을지 몰라도 제가 좋아하는 여행은 자료 찾아다니는 여행 좋아합니다. 뭐 자료 찾아가면 그 겸해서 다른 것도 보고 국문학자 아주 좋아요. 전 세계에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료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나가보면 우리 자료 좋은 데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나 다 있어요. 안 가본 데가 별로 없습니다. 좋은 데는 다 있고 우리 자료가 다 있어서 뭐 대보세요. 뭐 큰 학교, 유명한 학교는 또 다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가서 공부도 하고 내 일도 하고 국문학자로 사는 게 참 행복한데 우리 학생들이나 다른 분들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때때로 하긴 합니다. 아마 시간이 거의 다 됐죠. 다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골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몇 개, 거기는 사진 같은 거 없으니까 넣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